아, 여러분, 당신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바다를 건너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완벽한 휴가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서울의 최고급 호텔을 딱 예약하고, 맛집 리스트도 꽉 채워둔 완벽한 휴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얼굴에는 하얀 붕대랑 그 재생 테이프가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밥을 먹기도 엄청 불편할 거고요. 네, 예쁜 카페에서 셀카를 찍을 수도 없죠. 남들이 보기엔 대충? 아니 대체 저게 무슨 휴가야 싶겠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확히 이런 방식의 여행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이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기묘한 풍경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명동이나 강남 거리를 걷다 보면 진짜 외국어가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관광객 수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약간 뼈아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머릿수는 늘어나는데 정작 돈을 안 쓴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관광객 1인당 한국에 떨어뜨리고 가는 돈, 즉 소비액은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양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논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2026년 3월 20일에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야놀자 리서치, 그리고 미국 퍼듀대 CHRI 연구소, 또 경희대 H&T 애널리틱스 센터가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것들이네요. 네, 오늘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요. 그중에서도 경희대학교 최교환 교수가 발표한 인바운드 의료 웰니스 관광 발전 방향과 활성화 전략, 이 방대한 자료를 아주 탈탈 털어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지금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진짜로 뭘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 관광의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관광을 지워라. 약간 도발적인데요. 네, 거창한 국가 전략을 세우기 전에 가장 냉혹하고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부터 직시해야 하거든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아주 기형적일 정도로 특정 분야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핵심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 중국, 대만, 심지어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병원을 찾는 목적입니다. 기형적이라고 하실 정도면 숫자가 꽤 극단적인가 보네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짐작해 보세요. 다들 뭐 큰 수술을 생각하시겠죠? 네, 외국인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대체 어느 과를 제일 많이 갈까요? 한국이 암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중증 질환, 아니면 최첨단 기기로 무장한 종합 건강검진 이런 걸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기대하시겠지만 현실은 압도적으로 피부과 그리고 성형외과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헛웃음이요. 어느 정도길래 그러죠? 한국을 찾는 중국 환자가 대략 16만 명에서 26만 명 사이인데 그중 무려 64%가 피부과를 갑니다. 64%요? 와... 일본은 훨씬 더 심해요. 40만 명에서 44만 명의 일본인 환자 중 69%가 피부과, 그리고 14%가 성형외과를 찾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와, 80%라니 대박이네요. 대만 관광객 역시 80%가 피부과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일본이나 대만 사람 10명 중 8명은 사실상 피부과 레이저나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중증 질환이나 내과 진료 같은 그런 생명과 직결된 분야가 아니라는 게 꽤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 관광객들도 상황은 비슷해서 60에서 70% 이상이 K-피부나 미용 시술을 찾습니다. 싱가포르 분들도요? 거긴 병원 좋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싱가포르는 자체적인 의료 시스템이나 기술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유한 싱가포르 사람들이 굳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피부과를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넷플릭스에서 매일 보던 그 한국 배우들의 매끄러운 피부 때문 아닐까요? 이른바 K-뷰티의 환상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한국이 가진 고유한 강점들이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결합된 최첨단 레이저 기기들, 그리고 내수 시장의 치열한 경쟁 덕분에 확 낮아진 가격, 거기에 K-팝과 K-드라마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문화적 동경까지 겹친 거죠. 종합 선물 세트네요. 네, 이 모든 게 융합되어서 한국 피부과는 세계 최고다
라는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듣고 보니 최교환 교수가 자료에서 왜 그 앵커 프로덕트, 그러니까 앵커 상품 전략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확 와닿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익숙한 전략입니다. 마치 김밥 천국의 김밥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김밥 천국 갈 때, 아, 오늘 꼭 오므라이스를 먹어야지 하고 가는 경우는 진짜 잘 없잖아요. 저도 맨날 김밥 먹으러 갔다가 다른 거 시키거든요. 아쉬우니까 라면도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피부과 시술이 바로 그 김밥인 겁니다. 가장 경쟁력 있고 가격 저항이 적은 강력한 미끼 상품인 거죠. 그 비율을 경영학적으로 풀면 정확히 크로스셀링, 즉 교차 판매 전략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가성비가 집약된 피부 미용 시술을 앵커 상품으로 내세워서 일단 외국인들을 한국 땅에 발딛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데려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 다음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 동안 건강검진이나 안과, 치과, 혹은 다양한 웰니스 상품이라는 떡볶이와 라면을 장바구니에 슬쩍 끼워 넣게 만들자는 게 최 교수님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읽다가 정말 빵 터진 구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어떤 부분이죠? 이 크로스셀링 전략이 책상 위에서는 진짜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어떤 피부과 원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교수님, 레이저 쏘고 얼굴에 딱지 앉아서 불구락 풀어락한데 무슨 웰니스고 무슨 스파를 갑니까? 그분들은 그냥 시술 끝나면 마스크 쓰고 옆방 가서 쇼핑이나 잠깐 하고 가십니다. 이러셨대요. 아, 진짜 뼈 때리는 현실적인 피드백이죠. 진짜 반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얼굴에 진정팩 붙이고 깊은 산속 치유의 숲으로 가서 명상을 할 순 없잖아요. 책상 위에서 만든 전략이 현장의 디테일에 부딪혀 깨지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의료와 웰니스를 무작정 하나로 묶으려다 보니 생기는 엇박자죠. 아, 엇박자. 확실히 그렇네요. 강한 산성 필링이나 레이저 시술을 받은 직후의 환자에게 격렬한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나 뜨거운 사우나를 권하는 건 의학적으로도 안 될 말입니다. 큰일 나죠. 화상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 교수님은 이 두 가지를 억지로 꿰맞추는 대신 프리미엄, 럭셔리 웰니스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웰니스가 있나요? 환자의 상태와 동선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물이 닿으면 안 되는 환자라면 최고급 두피 케어 센터로 안내하는 겁니다. 아, 누워서 머리만 감겨주는 그런 곳이요? 네, 혹은 붓기가 빠지는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받을 수 있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나 몸의 피로만 풀어주는 건식 안티에이징 스파 같은 것들이죠. 듣고 보니 정말 괜찮네요. 이미 한국까지 날아와서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구매력이 증명된 고객들입니다. 이들의 신체적 제약에 딱 맞는 프리미엄 상품을 정교하게 이어붙여야만 진정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입니다. 아, 단순히 상품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환자의 컨디션이라는 변수까지 계상한 아주 정교한 후속 상품 라인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앵커 상품은 정말 훌륭합니다. 김밥은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말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킬 때 앱 수수료가 30%라면 어떨까요? 사장님 입장에선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지금 한국 의료관광시장이 딱 그 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유통채널, 즉 파이프라인의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이 매끄럽게 굴러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너무 많은 부가가치가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갸우뚱했어요. 자료를 보면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주는 유치업자, 그러니까 흔히 브로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수수료가 15%에서 20%, 심지어 어떤 곳은 30%에 달한다고 나옵니다. 네, 수수료가 상당히 높죠. 이래서 맨날 바가지 논란, 이중 가격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거잖아요. 요즘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SNS로 다 되는 세상이긴 하죠. 네. 병원들이 그냥 유치업자 다 빼버리고 영어랑 중국어로 직접 SNS 마케팅해서 환자랑 다이렉트로 거래하면 수수료도 0원이고 가격도 투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그 비싼 중간 상인을 끼고 영업을 하는 건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는 게 혁신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의료관광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해외 직구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아, 뭔가 다른 숨겨진 장벽이 있나 보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총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입니다. 단순한 소개비가 아니라 다른 숨은 비용들이 더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약 베트남에 있는 낯선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뭐가 걱정될까요? 당연히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겠죠. 당장 말도 안 통하는데 사고 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생명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와 보증에 대한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외에도 비자 발급, 복잡한 의료 전문 용어 통역, 체류기간 동안의 숙소와 교통편 마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죠.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병원 예약만 한다고 끝이 아니군요. 만약 병원이 유치업자 없이 이 모든 걸 직접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마케팅 부서를 신설하고 다국어 전문 통역사를 상시 고용하고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24시간 돌리고 현지 법적 분쟁에 대비한 해외 법무팀까지 꾸려야 합니다. 와, 그걸 다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는데요? 네, 병원의 고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되죠. 차라리 건당 20%의 수수료를 유치업자에게 주는 게 병원 입장에선 훨씬 싸게 먹히는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와,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수수료 20% 안에 단순한 영업비가 아니라 비자, 통역, 리스크 헤지, 심지어 심리적 안도감까지 다 포함된 완전 종합 서비스 비용이었던 거군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럼 이 유치업자들을 무조건 나쁜 브로커라고 욕할 게 아니네요. 그래서 최 교수님의 자료에서도 이들을 단순히 규제하고 억압할 대상이 아니라 전문화시키고 대형화시켜서 수출의 최전선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최전선 일꾼이요? 네, 지금처럼 영세한 점조직 형태로 흩어져 있으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 이들의 역량 자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해외에 파는 아주 핵심적인 영업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좀 난장판인 파이프라인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을까요? 뭔가 묘안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튀르키예 정부가 운영하는 우샤스, USHAS라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우샤스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나요? 한국에도 메디컬 코리아라는 비싼 플랫폼이 있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병원 주소랑 전화번호 정도 띄워놓은 예쁜 정보 게시판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 껍데기만 있는 거군요. 반면 튀르키예 우샤스는 생태계 자체가 다릅니다. 이 앱 하나만 딱 켜면 환자의 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부터 각 병원들의 실제 수술 가격 비교, 믿을 수 있는 통역사 매칭, 심지어 수술을 마치고 귀국한 뒤의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원스톱 처리가 됩니다. 잠깐만요. 비행기표 예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 국가 플랫폼 앱 하나로 다 된다고요? 진짜 의료 관광계의 아마존이나 다름없네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한 인프라가 깔려야 총 거래 비용이 혁신적으로 낮아집니다. 개별 유치업자들이 일일이 발품 팔며 하던 일들을 국가 규모의 거대 플랫폼이 흡수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수수료 거품이 빠지고 정보는 투명해지는 거죠. 아, 진짜 스마트하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도 반드시 이런 메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동된 지적입니다. 튀르키예 사례를 들으니까 머릿속이 좀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네요. 자, 그럼 기가 막힌 김밥, 즉 앵커 상품도 개발했고 수수료 걱정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해줄 우리만의 독자적인 배달 앱, 이 유통망까지 만들었다고 칩시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결국 사람들이 모르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료 관광은 무조건 한국이지라는 이미지를 팍 때려 박을 것인가? 즉, 브랜딩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브랜딩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뭐 성형도 잘하고 피부과 기계도 진짜 세계 최고인데 왜 싱가포르나 태국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거국적인 의료관광 브랜드가 없을까요? 그건 우리가 브랜드 자산, 브랜드 에코티를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안 해봤다. 네, 지금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한국 의료는 거기 피부과 싸고 공장장처럼 시술 진짜 잘해 혹은 성형수술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 이런 파편화된 기술적 이미지로만 흩어져 있습니다. 이 파편들을 하나로 묶어줄 거대한 우산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냥 솜씨 좋은 동네 병원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최 교수님은 자료에서 가칭 K-메디웰이라는 통합 브랜드의 창설을 강하게 제안합니다. K-메디웰. 확실히 입에 착 달라붙긴 하네요. 메디컬과 웰니스의 결합. 그런데 이름만 멋지게 짓는다고 브랜딩이 저절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름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 제안,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가치 제한이요. 병원이 환자한테 줄 수 있는 가치는 당신의 주름을 쫙 펴드립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건 그냥 단순한 기능적인 혜택일 뿐이죠. 진정한 가치 제안이란 고객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 삶의 변화요.
일선 병원의 의사들이나 유치업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자이자 세일즈맨이지만 마케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K-메디웰은 단순히 네이자를 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설계해 줍니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와, 라이프 스타일 설계. 듣기만 해도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이 가치 제안을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아, 좁은 의미의 수술실에서 벗어나서 환자의 삶이라는 아주 넓은 맥락으로 브랜드를 확장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멋진 K-메디웰이라는 배를 뚝딱 만들었는데 정작 운전대를 잡을 선장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 가장 뼈아픈 부분을 짚으셨네요. 네,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없더라고요. 한국 관료 시스템의 가장 큰 병폐, 즉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한계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병원과 의료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죠. 네, 보건복지부 관할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그 병원에 오려면 비자가 필요하니까 이건 법무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시술 끝난 외국인들이 웰니스나 관광을 즐기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넘어가 버리죠. 와, 벌써 부처가 3개네요.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피곤하네요. 복지부 장관님이 해외 나가서 우리 병원 오세요 하고 기껏 홍보를 해놨는데 외국인이 갈게요, 비자 신청할게요 했더니 법무부 장관님이 요즘 불법 체류자 많아서 비자 심사 엄청 깐깐하게 할 겁니다 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업이 완전히 엎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처마다 각자의 KPI,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충돌입니다. 서로 챙겨야 할 실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부처 간 협의체 정도의 느슨한 연대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아예 대통령실 수준 격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 모든 걸 꽉 찍어 눌러서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리더가 나서야 정리가 되겠네요. 아까 칭찬했던 튀르키예의 예를 다시 볼까요? 거기는 국가가 의료관광에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하면 국영항공사인 튀르키예 항공에서 항공료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수화물 한도를 엄청나게 늘려줍니다. 네, 국적기 항공료 할인이요. 이건 진짜 보건부랑 관광부 공무원 몇 명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나올 수 있는 혜택이 절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진짜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총력전을 펼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의료 웰니스 관광 시장은 우아하게 홍보전이나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프라를 다 쏟아부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관광업계에서 일하지도 않는데 그 K-메디웰이 외국인들 상대로 돈을 벌든 말든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저 나라에 달러가 좀 들어오겠네? 정도로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큰 그림, 즉 거시경제와 딱 연결해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 산업이 왜 당신의 삶,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명운과 직결되는지 데이터가 명확하게 증명해 주거든요. 오, 거시경제요? 혹시 한국 경제의 밑동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4대 과잉자영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과잉자영업이라면 길거리에 많은 식당, 치킨집, 편의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히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입니다. 이 분야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아서 서로 제살깎기 경쟁을 하고 있죠. 골목 상권이 다 죽는다는 뉴스가 맨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출산으로 내수시장의 파이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 파이를 나누려는 사람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비스업 전체의 생산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게 경제학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관광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인바운드 관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바운드 관광은 겉보기엔 그냥 외국인들이 놀러 오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내수 산업에 탈을 쓴 수출 산업이라는 거군요.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꽉꽉 실어서 해외로 보내는 대신에 외국인들이 직접 제 발로 한국에 걸어 들어와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서비스와 물건을 왕창 소비해 주니까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외국인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며칠 동안 호텔에 묵고 근처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막 쓸어 담죠.
이 일련의 과정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잉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직접적인 돈줄이 됩니다. 와, 생각해보니 동선 하나하나가 다 지역상권에 돈을 뿌리는 거네요. 더 놀라운 건 바로 효율성입니다. 최규환 교수의 아주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이 전략이 제대로 굴러갔을 때 2030년까지 한국을 찾은 의료 웰니스 관광객은 약 687만 명, 이들이 뿌리고 가는 지출액은 무려 1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5조 원이요? 진짜 억소리 나는 단위네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카메라 메고 다니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8.2명이 들어와야 일자리 1개가 생기지만요. 네, 8.2명. 체류 기간이 길고 돈을 많이 쓰는 이 고부가 가치 의료 웰니스 관광객은 단 6.8명만 와도 양질의 일자리 1개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6.8명당 일자리요? 와, 이건 뭐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 단위의 일자리 창출 머신이네요. 네, 엄청난 파급력이죠. 청년 고용 문제로 매일 뉴스가 시끄러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산업은 한국의 또 다른 재앙, 바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의료관광이랑 지방소멸이 어떻게 연결되죠? 외국인들도 결국엔 전부 다 서울 강남이나 명동으로만 가지 않나요? 그건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앵커 상품을 뷰티와 미용으로만 한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지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이요? 네. 풍광이 수려한 해안 도시나 거점 도시마다 국가가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은 엄청난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 한국 환자들은 조금만 아파도 전부 KTX 타고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몰려가잖아요. 지방병원들은 텅텅 비고요. 맞습니다. 지방의 훌륭한 의료진과 최첨단 병상들이 텅텅 비어서 안타깝게 썩어가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 환자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서울이냐 지방이냐의 지역 프리미엄보다 K-메디웰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품질 보증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아, 서울이라는 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만약 강력한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몽골이나 중동의 중증 질환 환자들을 이 쾌적하고 훌륭한 지방 종합병원들로 직접 연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는 그 복잡하고 매연 많은 서울 한복판보다 바다가 보이고 산이 있는 맑은 지방 도시에서 수술받고 아주 여유롭게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회복하는 게 훨씬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버려져 있던 지방 의료 인프라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방에 머물면서 돈을 펑펑 쓰면 지역 경제가 단숨에 살아납니다. 지역 경제 부활의 시발점이 되는 거네요. 결국 의료 웰니스 관광은 뭐 예쁜 카페 하나 더 짓고 홍보 영상 하나 더 찍는 그런 가벼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고용 창출과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재난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한국의 생존 전략 그 자체인 삶입니다. 와, 오늘 진짜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기분입니다. 처음엔 그저 왜 외국인들이 굳이 딱지를 달고 명동을 돌아다니지 하는 아주 가벼운 호기심에서 출발했는데요. 네, 그랬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 끝까지 돈을 쫙쫙 돌게 만드는 거대한 심장 펌프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그 김밥 천국 비유로 쭉 이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피부과와 K-뷰티라는 기가 막힌 김밥, 그러니까 앵커 상품으로 일단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프리미엄 웰니스로 매출을 쫙 높인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김밥을 배달비 바가지 없이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전 세계로 연결해줄 튀르키예식 슈퍼 앱, 이 유통 플랫폼을 만든다. 핵심이죠. 이 모든 것을 K-메디웰이라는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포장하고 마지막으로 각 부처가 치고받고 싸우지 않게 대통령실 수준의 본사 컨트롤 타워가 쫙 진두지휘한다. 이 시스템만 완성되면 텅 빈 지방 종합병원까지 싹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과 통찰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최고급 구슬들을 대체 어떻게 꿰어야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있는지 그 거시적인 청사진을 제대로 확인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생각에 작은 불꽃을 튀겨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거대한 K-메디웰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 내린다면 미래의 한국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아마도 단순히 레이저 가성비가 좋은 나라를 훌쩍 넘어서게 될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지금 K-팝을 듣고 미친 듯이 열광하듯이 한국인들의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방식, 즉 스탠다드 오브 에이징 그레이스풀리 그 자체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구독 서비스처럼 아예 소비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멋진 비전입니다. 당신의 다음 여행은 그저 에펠탑 앞에서 사진 몇 장 찰칵 남기고 돌아오는 뻔한 휴식이 될까요? 아니면 당신의 몸과 삶 전체를 다음 레벨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하는 K-메디웰 여정이 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 대화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상을 조금 더 넓혀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